오늘 이 시간에는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 아리스토텔레스 먼저 좀 이제 중요한 개념들 한번 살펴볼 텐데요. 다음 시간에도 이제 이어서 살펴볼 겁니다. 근데 먼저 그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그 이해를 하시는 걸 좀 돕기 위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 비중으로 따지면 플라톤보다 그 2배 이상, 칸트 못지않게 서양 윤리 사상 요 분야 안에서는 칸트 못지않게 이제 그 주목을 받는 인물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되는 이유는 무슨 사상사적인 맥락도 있지만 최근에 와가지고 우리가 알다시피 윤리학에 있어서 기존에 그냥 뭐 칸트주의나 공리주의에 그 대적하는 새로운 어떤 대안으로서 덕윤리가 부상하잖아요. 그리고 또 정치 사상에서는 기존의 어떤 자유주의 혹은 자유지상주의와 그 비견할 만한 또 새로운 또 정치 이념으로서 공동체주의가 이렇게 같이 덕윤리와 그 맥락을 같이 해서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 도덕교육론에서는 소위 인격교육이라고 얘기하는 분야들이 또 혹은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통합교육론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근본적인 아이디어를 어디에서 따오느냐면, 네, 그렇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따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가지고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서양 윤리 요 분야 안에서는 칸트 못지않은 그런 비중으로서 다뤄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선생님들도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되는데,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의외로 이제 굉장히 딴 얘기가 아니라 깊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이해하시는 수준이, 그러니까 이해하셔야 되는 수준이 굉장히 차원이 이제 높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거의 뭐 대학원생에 버금가는 그런 인식을 하셔야 되는 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건데, 그래서 그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기본적인 개념들을 한번 이렇게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처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를 이제 처음 접하시는 선생님들은 일단은 뭐 요 내용을 간단하게 요 개념들을 다 외우시지는 못하시겠죠. 외우면 좋습니다. 일단 몇 번 써가지고 외우면 좋겠죠. 설명 드릴 테니까 설명 들으면서 외워두시면 좋겠죠. 외워두시면 좋고, 외워두시면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요 많은 내용들을 이제 조금 더 이제 명료하게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처음이 아니라 몇 번 경험이 있으시는 선생님들도 한번 요 내용들을 미리 한번 이렇게 본인들이 알고 있는 내용 안에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미리 한번 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들을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고 이제 중요한 개념들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요 내용들은 이제 나중에 시험 문제 나올 때도 요게 뭐냐 이렇게 나오지는 않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다 이런 개념들은 응용되고 활용될 거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외워놓으시면 좋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근데 그 이전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갖고 있는 그런 이론적인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좀 적어봤어요. 우리 교재에 보면은 제일 먼저 이제 나와 있는 그림이 나와 있잖아요. 유일한 그림입니다. 우리 교재에서. 아테네 학당이라고 얘기하는 미켈란젤로가 쓴 선생님들 다 아시더라고요, 이제는. 이게 이제 두 주인공이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잖아요. 손가락 이렇게 하고 있는 플라톤과 손바닥을 이렇게 하고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들고 있는 인물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이게 뭐를 상징한다 그래요? 이상주의하고 지금, 진리는 지금 저 세상에 있다. 아니다, 지금 이 현실에 있다. 그래서 현실주의를 형성한 그런 모습이라고 이렇게 익히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현실주의자입니다. 현실주의의 반대는 뭐겠습니까? 반대는 아이디얼리즘. 말씀드렸죠? 이상주의인 거죠. 이런 때는 이제 아이디얼리즘이 관념론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이상주의라고 이제 번역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플라톤과 이제 소크라테스 입장인 거죠. 여기에 이제 대척점에 서 있는 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여러 가지 재미난 말씀을 그런 건 이제 생략하고, 우리 선생님들은 그런 건 많이 아실 테니까. 근데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은 이제 어떤 면에서 이제 두드러진 이제 특징이 보이느냐. 결국에는 이제 서양 윤리학은 결국에는 행복에 관한 문제입니다. 행복에 관한 문제. 말이 윤리학이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행복론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렸죠.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행복이라고 얘기하는 건 결국에는 우리말로 얘기하면 인간이 살기는 사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 아무렇게나 살아도 자기 모든 삶이 다 똑같습니까? 그건 분명히 아니잖아요. 길어야 이제 100년. 우리 어차피 양적으로는 이렇게 한정된 삶을 다 삽니다. 누구나.
근데 인간은 어떻게 살려고 그런 거예요? 양쪽으로만 이렇게 그 100년 한정된 삶을 나름대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보다, 그렇죠. 우리말로 얘기하면 순수하게 말하자면 잘 살기 위해 가지고 노력하는 거죠. 그렇죠? 살인자로 다른 사람들 그 괴로움 주면서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 가지고 무고한 사람들 그냥 피해 주면서 사는 삶과 혹은 뭐 다른 사람을 위해 가지고 나름대로 뭐고 다른 사람 배려해 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사는 삶이 그 삶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그거 중요합니다. 남을 위해 희생봉사하는 게 뭐 진짜 그 의미 있는 삶입니까? 그거는 아닐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죠. 그런데 사람이 살면서 자기 주위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잖아요. 비근하게는 자기 가족들하고 살잖아요. 네? 부모님, 형제, 자식들, 친구, 응? 어울려 살잖아요. 이런 사람들하고 살면서 심지어는 가족들하고도 으르렁거리면서 반목하면서 서로 그냥 그 미움에 쌓여가지고 하면서 사는 삶이 있고 부부간에도 그렇고 자기 가까운 가족들하고 진짜 서로 이렇게 정말 애틋하게 이렇게 챙겨가면서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렇게 만나게 되면 정말 언제든지 연락하면 야 진짜 그거 보고 싶다. 나를 이렇게 불러주는 그리고 또 나도 똑같이 그 친구 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 똑같이 그런 사람들과 그런 식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사는 삶이 있잖아요, 분명히. 이 두 가지 종류의 삶이 질적으로 똑같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뭐 거창하게 나를 위해 희생봉사 그런 건 아니지만 똑같은 한평생을 살면서도 주위에 똑같은 사람들, 가족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친구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자기 아는 사람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어떤 식의 관계를 맺어가는지 그 방식이 천차만별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다른 삶이 다 서로 다른 그런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그냥 막 적개심을 가지고 그냥 부부간에도 그냥 막 그 살면서도 이 원수 같은 그런 식으로 삶하고 진짜 서로를 저거 하면 달라요, 분명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삶 확실히 보니까 똑같이 100년 하는 사람들을 어떤 내용으로 채워가는지 그거는 나는 기왕이면 뭐가? 기왕이면 그렇게 서로 따뜻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삶이 더 잘 살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의 잘 사는 삶에 대한 그게 잘 산 거지. 그렇잖아요? 잘 사는 삶에 대한 이 사람들 표현이 그게 유다이모니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말로는 행복이라고 번역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리학의 일관된 주제는 어떻게 하는 게 그렇게 인간다운 삶, 잘 사는 삶,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 여기에 초점 맞춘 거예요. 그게 이제 아주 그냥 아주 그냥 뭐 한마디로 행복이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지만. 그래서 주제는 항상 행복입니다. 근데 이거 되기 위해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이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그러니까 의미 있는 삶, 잘 사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제일 핵심은 뭐냐면 내가 맞잖아요. 이걸 경험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가족끼리 그냥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그 형제간에도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막 고소하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심지어는 부모하고도 그럽니다. 나중에 결혼해 보세요. 자기 부부하고 진짜 아주 꼴배기 싫어가지고 자식들 결혼할 때까지 참으면서 산다 그러는데 진짜 꼴배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옥이 따로 없어요. 지옥이. 재산이 있어 없어. 재산도 많으면서. 부모 재산 때문에 심지어는 자식이 부모 목숨 빼앗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고 재산이 많아가지고. 그 간에 이 자식하고 부모하고의 관계, 삶이 어땠을 것 같아요? 진짜 서로 막 따뜻하게 아껴주면서 이러는데 느닷없이 자식이 나 돈 필요하니까 부모 재산을 위해 가지고 자기 부모 살해할 게 아니죠. 그 전까지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부모와 자식으로서 만나서 얼마나 그 지옥 같은 삶을 서로가 살아왔겠는지. 분명히 다른 겁니다,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물론 자기가 잘 사는 데 있어가지고 돈도 있어야 되고, 뭐 건강도 있어야 다 있어야 되지. 근데 그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니 해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그런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뭘 것 같습니까?
성격 좋은 사람들 만나야 되죠. 인격적으로 된 사람들 만나야 되지, 당연히. 근데 그거보다도 더 결정적인 게 뭘 것 같습니까? 내가 인격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게 더 결정적인 게. 응? 응? 우습게 듣지 마세요. 나중에 한번 그거 되돌아봐. 응. 아유, 내가 뜻밖의 그냥 무슨, 이명구신 무슨 그 학원 선생한테 시덥잖은 소리 들어놓은 기억이 있는데, 나중에 한번 그 10년 뒤가 됐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맞나 틀리나, 진짜 맞나. 내가 성격이 좋은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성격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하고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내 주위에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내 주위에 왔다가 어떤 사람은 머물고 어떤 사람은 떠날 거 아니에요? 누가 머물고 누가 떠날까요? 끝까지 머무는 사람이 성격 좋은 놈들이 머무는 거예요. 기본 전제 조건이 뭐겠어요? 내가 그 성격이 우리말로 얘기하면 유덕해야 됩니다. 유덕해야 돼. 내가 그러니까 사람다운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건 너무 이런 사람들이 얘기해서 아, 그렇군요. 아니면 너무 상식이야. 너무 상식이죠.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거하고 덕이라고 얘기하는 건 뗄래 뗄 수 없는 관계. 둘이. 뗄래 뗄 수. 이 둘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여기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이게 이제 그 서양 윤리학의, 그러니까 오래된, 적어도 근대 이전에 행위론이라고 얘기하는 게 나오기 이전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그 윤리학자들의 일관된 설명 방식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결국은 요 두 가지 개념들이 어떤 식으로 정립되느냐 이런 건데,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주의자잖아. 어떤 면에서 현실주의자예요? 여러 면에서 말하거든.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는 뭐예요? 지덕복 합일. 그렇게 되나?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오로지 덕만 있으면 된다고 말. 유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오로지 지식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된 거잖아? 그러면서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건 너무 고상하신 말씀이지. 행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내가 유덕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건 맞는데 그것만 가지고 되냐? 안 된다고 보죠. 그러면서 이제 처방을 내놓지. 그 이외에 외적인 선들도 있다. 그게 뭐야? 재산도 있어야 된다. 좋은 부모도 만나야 된다. 부모 입장에서 뭐가? 좋은 자식 만나야 된다. 얘기 들어보면 진짜 너무 리얼해요. 너무 리얼. 너무 현실적이에요. 심지어는 아리스토텔레스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뭐라고까지? 좋은 배우자, 그 건강 다 있어야 되지. 심지어는 어느 정도 외모도 따라줘야 된다. 이게 진짜 윤리학자가 할 소리입니까? 그렇게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내용 강조하는 게 이제 현실적인 사람. 그러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복해지려면 이거 다 있어야 되는데, 다 갖추기 위해 가지고 노력해야 되잖아. 근데 그 가운데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당연히 유독해야 되는데, 이거 갖추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되잖아. 어느 정도 재산도 내가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잖아. 돈도 벌어야 되잖아. 노력해야 되잖아. 내가 유독하기 위해 노력해야 돼. 그런데 참 아리스토텔레스가 정말 그 리얼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고는 굉장히 그러니까 아주 그냥 좀 이렇게 머리를 땡 치는 게 뭐냐면, 내가 좋은 성격을 갖추는 거하고 그 외적인 덕 가운데 돈이잖아요. 돈 버는 거. 이거 중요하잖아요. 뭐를 얻기 위해 가지고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내 노력이 더 필요한 부분이 뭐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도 좋은 성격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좋은 성격 얻기 위해서 우리는 후천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봐? 아니면 선천적으로 재수 좋게 좋은 성격 타고난다고 봐? 우리 선생님들이 보시기에 주위에 친구들 있잖아요. 성격 안 좋은 애 있고 어떤 애 성격 좋은 친구 있잖아요. 20몇 살짜리들. 어떤 놈은 굉장히 성격 좋아. 뭐 때문에 얘 성격 좋다고 봐요? 얘가 후천적으로 막 인격 쌓아가지고 그렇다고 봐? 아니면 타고나기로 얘가 원만한?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후천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는, 내 노력으로 얻는 거는 외적인 선 이거다. 이거. 좋은 성격은 100% 후천적인 노력으로 가야 된다. 이거는
후천적인 자기 노력도 있어야 되지만 이거는 운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것도 말돼. 돈이라고 얘기하는 건 내가 노력해서 벌어야 되지만 돈이라고 얘기한 건 제가 재수 좋게 로또 돈은 와요. 운 좋게 내 노력하면. 더 기가 막힌 건 내 노력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재수 좋게 돈 많은 부모 만나면 이건 와요. 이거는 내가 아무리 돈 많이 쌓아놔도 재수 없어가지고 주식시장 내려가면 폭락하면 우리 집에 도둑 들면 우리 집에 불나면 재산은 날아가요. 이거는 내 노력하고는 상관없이 운에 의해서 좌우된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성격은 100% 자기 노력으로 간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저거 보면은 굉장히 좀 이상한데 이렇게 되지. 근데 얘기 들어보면 그래요. 그 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형성되는지 그 과정을 들어보면 진짜 100% 후천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지적인 덕하고 도덕적인 덕입니다. 아시죠? 지적인 덕은 뭐에 의해서 우리가 획득되는 거예요? 교육에 의해서. 도덕적인 덕은 뭐에 의해서 획득되는 거예요? 반복된 실천. 뭡니까? 습관화. 이게 다 후천적인 노력들입니다. 그래서 좋은 성격은 무조건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서 간다. 그것도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성격, 좋은 성격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다고 봐. 이해심도 많고, 참을성도 많고, 성격도, 성질도 잘 안 내고, 이렇게 온유하고, 좋은 성격 타고나는 것도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걸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 그건 자연적인 덕일 뿐 엄밀한 의미의 덕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식의 성격은, 유덕한 성격은 자기 주변 여건만 나빠지면 그거는 그냥 휘발유처럼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자기가 타고나기를 이렇게 좋은 성격 가지고 타고나. 친구한테 한번 배반당하면 그다음부터는 무슨 마음이 이해심이 넓고, 없어져요. 친구한테 한번 그냥 재산 사기당해가지고 쫄딱 망해봐. 그다음부터는 세상 사람 보기를 그냥 다 그냥 유덕한 게 어딨어. 그냥 큰 날카롭게 그냥 사람이 180도 변해버리지. 그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자연적인 덕이에요. 엄밀한 의미의 덕은 후천적으로, 이 사람 얘기하는 후천적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들어온 덕은 쉽게 안 날아가요. 그거는. 진짜로. 아무리 여건이 나빠지고 그런다고 해서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엄밀한 의미의 덕입니다. 근데 이 덕을 쌓는 데 있어서도 자기 선배들하고는 이제 그 스승들하고는 다르죠. 제일 저거한 게 지식만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건 아니다. 그렇죠? 지식만 덕을 성취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게 소위 지적인 덕, 성품의 덕, 혹은 도덕적 덕 이런 용어 쓰죠. 그 도덕적 덕이라고 또 얘기합니다. 그 성품의 덕 강조하는 게 이게 지식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 얘기하죠. 그래서 성품의 덕, 아리스토텔레스 여기에서도 출제가 많이 되죠. 이런 부분들이. 또 안다고 해가지고 지행합일설이잖아요. 모든 것은 다 선을 추구한다. 그런데 엄밀히 얘기하면 인간은 선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선이라고 알고 있는 것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뭐가 진정한 선인지 깨우치는 게 중요하다. 그 알기만 하면 뭐가 진정한 선인지 알기만 하면 누구든지 행동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추구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논리였잖아요. 근데 그것만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분명히 아는데 뭐가 옳은지 알고 뭐가 자기 인생에 있어서 분명히 더 가치 있는 거는 아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행동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현실적인 거지. 대표적인 예로 드는 게 소위 말해서 그게 자제력 없음, 아타락시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예를 들면서. 몰라서 이완용이 같은 놈은 왜 매국하는 게 자기한테 자기 삶에서 진짜 최고의 가치인지, 매국해서 자기 혼자 호가호위하는 게 최고의 잘 사는 선이라고 이렇게 착각해가지고 하는 경우 있잖아. 그런 경우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말에 의하면 그게 무절제한 거야. 자제력 없음이 아니라 무절제한 거다. 무절제. 그건 이제 그 무절제라는 표현을 쓰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식으로 얘기하면 진정으로 자기 삶에 있어서 뭐가 선인지 몰라가지고 엉뚱한 짓거리 하는 애들, 그런 애들은 있어. 무지로 인해 가지고. 소위 그거는 무절제인 거고, 그거 말고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뭐가 정말 부모하고 부모 자식 간에 화목하게 지내는 거 알지. 그런데도 그걸 뻔히 알면서도 못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거는 소위 그런 경우를 자제력 없음이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서 이제 그 설명을 하죠. 그 동의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게 왜 안 되느냐. 결국에는 뭐가 지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의지가 받쳐주지 않아서 그렇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많이 그러죠? 알긴 알지만 의지가 안 따라주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당시에는 의지라는 용어를 없습니다. 의지라는 용어가. 이 당시에는 없어요. 비슷한 용어가 있는데 그 비슷한 용어가 뭐냐면 그게, 합리적 선택이라고 얘기하는 용어였어요. 합리적 선택 많이 들어보셨고, 출제도 됐었고, 당연히, 앞으로도 많이 들으실 텐데, 그게 이제 그 합리적 선택이라고 얘기하는 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 개념들, 그래서 이제 그 덕, 행복, 뭔지, 여기에다가 이제 그 개념들이 이제 정리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미리, 요런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편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서양 윤리 안에서는, 그 전통 안에서는 두 가지, 주지주의하고 주의주의가 있어요. 주지주의. 응? 유덕해지는데 뭐가 필요하냐? 지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주지주의라고 얘기하는 거고. 아니다. 지식보다는 의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인텔렉추얼리즘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성 할 때 인텔렉추얼리즘이라고 얘기하고, 주의주의는 의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발룬타리즘 이렇게 해요. 발룬타리즘. 발룬타리. 이건 그 라틴어. 이때는 의지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발룬터리라고 얘기하는. 그게 발룬터리즘, 이렇게. 근데 서양에서는 크게 보면 이제 주지주의하고 주의주의, 이게 나눠지는데요. 이 고대 그리스 이 사상들은 다 뭐겠습니까? 다 주지주의입니다. 주지주의, 합리주의. 서양에서는 누가 들어오면서 주의주의가 시작되냐면 그게 기독교 들어오면서. 기독교에서는 뭐예요? 신앙이잖아요, 신앙. 신앙이지, 지식이 아니라 신앙이잖아요. 이 신앙이 그 신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믿음. 이 믿음이 지적인 것 같아? 지적인 요소가 아닌 것 같아요? 지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기독교에서는 제일 중요한 덕목이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이제 믿음이잖아요. 그 중에 제일 사랑이다. 그건 나중에. 믿음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신에 대한 믿음. 근데 그 신이 존재한다는 믿음이지. 이거는 지적으로 다가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해가 되는 게 아니야. 보니까, 신이 존재하는구나. 나 이해가 됐네. 삼각형 내각의학은 180이구나. 가만히 이렇게 머리 굴고, 맞구나. 이해되지? 그렇게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이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건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내가 머리로 납득이 되는 게 아니야.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게. 그거 말고, 그런 거 다 포기하고, 내가 그 회의하는 거 다 끊어버리고,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어. 나 더 이상 따지지 않겠어. 자기 의지 자체를 그냥 그런 존재가 있다라고 그냥 결심해 버리는 겁니다. 소위 그래서 그래. 기독교는 그래서 뭐가 이성보다 뭐가 의지를 더 강조, 주의주의 이렇게 돼요. 이해되시죠? 근데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당연히 주지주의, 대표적인 주지주의자들인 이 사람. 누굽니까? 쟤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에피쿠로스도 마찬가지고, 스토아도 마찬가지고, 다 주지주의. 그런데 요 안에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리고 이 아리스토텔레스 요 셋만 비교하자면 소크라테스, 플라톤은 주지주의자고, 거기에 비해서 누구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주의주의자라는 평가를 하죠.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이거 아는 것만 다 안 된다. 의지 따라줘야 된다. 이 의지 연습시키는 게 뭐예요? 의지 단련시키는 게 뭐야? 그게 도덕적 덕, 성품의 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그리고 재미난 게, 요게 또 중세로 오게 되면 중세 대표적인 사람이 두 사람만 있잖아. 아우구스티누스하고, 우린 두 사람만 다뤄요. 아우구스티누스하고 아퀴나스하고. 둘도 또 비교합니다. 뭉뚱거려 보면 이 사람들 다 주의주의자인데, 이 가운데서도 둘을 비교할 때,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할 것도 없이 주의주의자고, 누구 라인이에요? 그 플라톤 라인입니다. 그리고 아퀴나스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라인이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의미에서 거꾸로 주지주의자가 됩니다. 주지주의자. 그게 좀 이렇게 바뀝니다, 그게. 좀 재미나게. 그렇게 이제 그 비교가 됩니다. 그런 것도 이제 그 염두에 두시고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런 개념들이 그래서 왜 중요한지 이해가 되셨잖아요. 여긴 뭐 저거가 다구나.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요런 개념들과 관련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해놓은 정의를 한번 보자면, 일단 행복이란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덕에 일치하는 영혼의 활동. 이해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행복은 원래 그런 거예요. 어떤 의미야? 이거 플라톤하고 다른 게 아닙니다. 일단은 뭐가? 덕에 일치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덕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였겠어요? 어떤 의미였어요? 탁월성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탁월성이라고 얘기하는 게 뭘 가지고 탁월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는데, 이의 특성이 다른 동물하고 달라.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인간이 갖고 있는 고유한 어떤 특성들이 있는데, 이런 특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발휘되는 것. 훌륭하고 탁월하게 발휘되는 것. 그래서 돼지 중에서도 아주 뭐가? 훌륭한 돼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몸집도 크고 뭐 우리 기준에서는 뭐 살도 맛있어야 되겠지. 돼지 중에서 아주 그냥 훌륭한 돼지가 마찬가지로 사람 중에서도 아주 사람다운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주 그냥 건강하고 지적으로도 저거하고 사람 성품도 좋고 뭘 더 바래? 그렇잖아요. 이런 모든 면에서 이런 인간이 갖고 있는 고유한 어떤 특성들이 훌륭하게 발휘되는 것. 그게 이제 그 덕이란 말이죠. 그러한 그 훌륭하게 발휘된 상태로부터 벗어나면 어떻게 되겠어? 큼지지구리한 겁니다. 몸도 이렇게 시들시들하고 머리도 막 이해도 잘 안 돼가지고 뭐가 진짜 가치 있는 건지 다 이해도 안 되고 뭐 등등. 성격도 아주 그냥 막 의심 많고 질투심 많고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덕에 일치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덕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그 사람은 잘 사는 삶 살기 어려운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덕에 일치하는 영혼의 활동. 요 얘기 굉장히 의미 있는 건데, 활동, 액티비티, 액티비티. 요거는 나중에 또 이제 우리 요거 보면서 또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요. 하여튼 그런 의미에 있어서 당연히 육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당연히 육체를 움직이는 영혼이 그런 식으로 활동해야 되는 거죠. 자기의 고유한 그런 장점에 맞춰서 영혼들이 기능할 때, 그런 정신으로 가지고서 살아갈 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말 아닙니다. 제일 많이 또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 그러면 이제 그 실천적 지혜라고 얘기하는 말 나오죠. 이것도 그러니까 저거 하니까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실천적 지혜는 뭐라고? 인간의 일단은 이성을 가지고 행위를 산출하는 품성 상태다. 요거죠. 이성을 가지고서 행위를 산출한다. 네. 이게 저거 한 게요. 흉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흉. 아시죠? 그 흉 같은 경우는 뭐 이성은 정념의 노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이성이라고 얘기하는 건 일단은 우리가 저거 행동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행동으로 옮기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자동차에는 엔진하고 연료가 있어야, 휘발유가 있어야 되듯이 사람이 움직이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욕구, 감정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통틀어서 정념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야 된다 그랬지. 누구? 이성은 그럼 무슨 역할을 해? 이성은 차가 움직일 때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방향만 이렇게 트는 그런 역할. 오케이? 이해되죠? 이거 지금 저기에서 봤잖아요, 지금. 그런데 봐요. 휴은 아주 극단적으로 뭐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행동하는 데 있어서 전적으로 뭐가? 행동하게 만드는 동기도, 엔진도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정념에서 나오고, 어떤 방향으로 갈지 그것도 결국은 뭐가? 정념이 결정하는 거다. 아주 그 이성의 그런 실천적인 기능은 굉장히, 그러니까 부정하는 입장이죠. 과연 이성이 사람의 행동을, 사람이 움직이려면 정념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정념 말고 이성이라는 놈이, 이성은 하는 게 뭐예요? 이성은 가만히 앉아서 뭐가? 추론하고, 뭐다 아니다 이렇게 인식하고, 맞다 틀리다 이렇게 인식하고, 그로부터 뭐가 어떤 식으로 뭐 하면은 요게 요런 방향이 옳다, 뭐 잘못됐다, 기껏해야 이렇게 추론하고, 상상하고, 기억했다가, 이런 역할을 하는 놈이에요, 이런 역할. 근데 얘가 그럼 사람을 움직이는데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어려운 문제죠? 이 사람들은 있다고 봤단 말이죠. 있다고 봤다. 뭐 우리가 수학하면서 막 각도 제고할 때 이 이성 들어가지? 이 이성을 뭐라 그랬어, 이걸?
오늘날에는 칸트는 순수 이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어? 그리고 그런 이성 말고 우리가 실천할 때도 내가 어떤 행동을 할까? 어떤 식으로 행동할까? 자기 행동하는 데 있어서도 나름대로 뭐가 정념 못지않게 역할을 하는 그런 이성의 능력이 있다고 봤는데 그 이성을 뭐라고? 칸트는 이제 실천 이성이라는 말로 이제 쓰죠. 당연히 이 당시에도 이제 이성이 그런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당연히 누구? 플라톤도 그러고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래서 중요한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소위 그런 식으로 인간의 행동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기여하는 그런 이성적인 능력, 그걸 뭐라고 얘기해? 그걸 지혜 가운데서도 뭐 실천적 지혜라고 얘기하는 프로네시스. 그 프로네시스에다가 그 기능을 이제 부여하는 겁니다. 그런 능력이 있다고. 그래서 뭐가? 이성을 가지고 행위를 산출한다. 가능하다. 그거 하는 놈이 뭐라는 거다? 실천적 지혜인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런데 실천적 지혜는 관여하는 분야가 어떤 거냐면은 요거. 인간의 삶. 그 일반적인 지혜 같은 경우는 막 물리학 연구하고 막 할 때는 이거는 인간의 삶하고는 관련 없잖아요. 이성이, 지혜 있는데 이 세상은 어떤 원리에 의해서 만유인력의 법칙 막 찾아내고 할 때 그런 식의 지혜는 인간의 삶하고는 관련 없잖아. 실천적 지혜는 지혜가 발휘되긴 발휘되는데 어떤 분야에 연구하는 분야가 뭐냐면은 이성을 발휘하는 분야가 뭐냐면 물리학의 세계 혹은 무슨 추상적이고 어떤 보편적인 어떤 플라톤으로 얘기하면 그런 이데아에 관련한 이런 거 아니고 그런 거 말고 인간이 이 땅에서 현실에서 밥 먹고 또 일하다가 하는 이 땀 흘리면서 일하다 잠들고 여러 옥신각신하면서 싸우고 막 하고 하는 이 현실 속에서 현실적인 삶 속에서 인간한테 너한테 최선의 삶의 방식은 이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 문제하고 관련해서 사람들의 행위를 이끌어내는데 사용되는 그런 그 이성적인 능력을 그걸 실천적 지혜라고 그랬단 말이죠. 분야 자체가 그래서 인간의 삶. 근데 그냥 삶이 아니라 인간의 무슨 삶? 선한 삶과 관련해서. 인간의 선한 삶을 인간이 선하게 살아야 되는 건데 선하게 살기 위해선 구체적으로 뭐가 필요하지? 라고 얘기했을 때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려주는 게 실천적 지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세 가지입니다. 실천적 지혜는 이성을 가지고 행위를 산출한다. 제일 눈에 띄는 특징이죠. 분야가 어떤 거다? 인간의 삶이다. 중요한 거. 두 번째, 인간의 삶이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중요한 게 그냥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즐겁게 살 수 있을까? 그것도 내 궁금증이잖아요. 그런 분야에 동원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 어떻게 하면 내가 쾌락을 만끽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무슨 그냥 재밌고 신나 이런 게 아니라 진정으로 뭐가 바람직한 인간의 삶, 선한 삶. 이 선한 삶을 위해 가지고 이런 선한 삶을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될지 그때 이제 이성이 동원돼 가지고 그 분야를 집중적으로 막 파는 기능을 뭐라 그러냐면 그걸 실천적 지혜라고 한다. 실천적 지혜는 세 가지 내용 반드시 들어가야 돼. 이성을 가지고 행위를 산출하는데 어느 분야? 인간의 삶. 두 번째, 인간의 어떤 삶? 아무렇게나? 아니지. 선한 삶, 선한 목적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니 해도 이제 중용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 중용의 덕. 중용이라고 얘기하는 건 가운데예요. 가운데긴 가운데인데 어떤 의미의 가운데야? 정가운데가 아니라 과부족이 없는 상태입니다. 과부족이 없는 상태인데 뭐 할 때 지나친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 거냐면 정념과 행위 선택에 있어서 과부족이 없는 상태. 이거 외우는 건 뭐 어렵지 않지? 과부족이 없긴 없는데 요 분야가 뭐냐면 중용이라고 얘기하는 건 중용의 덕이라고 얘기할 때 중용이라고 얘기하는 건 요건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뭐가 정념 행위하려면 반드시 정념이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정념과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죠. 행위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과부족이 없는 상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냥 모든 분야가 아니라 행위를 할 때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정념과 행위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정념, 욕구, 감정 이런 걸 드러낼 때 과부족이 없이 드러내는 상태다. 오케이? 네? 없는 품성 상태다. 품성 상태다. 이렇게 되죠. 품성 상태는 뭘 가지고 품성 상태라 그러냐면은 이 용어를 이제 그리스어로는 이제 헥시스라고 얘기하는 말인데요. 이게 영어로도 굉장히 또 이제 우리 선생님들한테 안타깝습니다만 한마디로 딱 통일돼 가지고 또 번역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어려운 용어를 쓸 수밖에 없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성향 같은 겁니다. 품성 상태는 그런 뜻이에요. 네? 성향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람의 성질은 성질인데 어떤 성질이냐면은 뭐라 그랬어요? 정념과 행위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고정된 일정한 어떤 성질, 이거를 품성 상태라고 그런다잖아요. 딴 게 아니라 뭐야? 우리가 보통 사람 성격 판단하잖아. 성격 가지고서 얘는 성격이 참 애가 좀 예민해. 얘는 성격이 이해심이 많아. 원만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람 성격을 판단할 때는 뭘 가지고 판단하느냐면 뭘 가지고 판단해요? 그 사람의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그거 가지고 판단합니까? 아니, 뜬금없이 그거 가지고 왜 판단해? 아니지. 그럼 뭐 가지고 판단해요? 이 사람 성격 얘기할 때는. 뭘 보고 그 사람 성격을 얘기합니까? 자,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성격과 관련되는 게.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런 가치와 관련된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가치관이 너는 사람들 관계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뭐니 내 이익이지 어떻게 해서 이용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둘 간에 그래도 원만한 그런 관계가 중요하지. 할 수도 있고. 배우자 선택할 때 어떤 배우자가 제일 바람직해? 이거 돈 많은 배우자, 능력 있는 배우자. 이거 그 사람 가치관이고. 나하고 성격 잘 맞는 사람, 맞는 사람, 어떤 사람은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가치관이잖아요. 그런데 봐요. 우리가 그런 가치관을 보고서 일단은 얘는 좀 그런 어떤 종류의 사람이겠구나. 성격이 어떻겠구나. 감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말로만 나온 걸로 하면 안 돼요. 너는 그거 어떻게 생각해? 사람 관계하는 데 있어서 뭐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 배우자 선택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 근데 난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 그 마음이 진실한 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 말은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 태도 보니까 뭐야? 미팅 나가가지고 보니까 꼭 선택할 때는 외모만 보고 드립다 선택한단 말이죠. 성격 이런 거나 무조건 외모만 보고.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 성격을 뭘로 보고 판단합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 가치와 관련된 자기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드러난 행동입니까? 성격 판단할 때. 행동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응?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어떤 식으로 처신하는지. 그리고 행동으로 나온다고 얘기하는 건 딴 얘기가 아니라 어떤 일이 나한테 다가왔을 때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떤 감정을 표출하는 건지를 보고 성격을 판단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도요, 또 한 가지 좀 전제 조건이 있다? 뭐냐면 내 감정을 드러내기는 드러내는데 우리가 저 사람 성격이 어떻다라고 얘기하려면 자기 이 감정을 드러내는 방식이 일정해야 돼요.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있어. 두 사람이 있는데, 자, 길거리를 가면서 사람들하고 툭툭 부딪힐 수 있잖아요. 툭툭 부딪혔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불쾌할 수도 있어요. 부딪혀. 근데 한 사람은 탁 부딪히면서, 그럴 수도 있으니. 근데 한 사람은 탁 부딪히면,
아유, 조심하셔야죠. 똑같은 사건을 접하면서 그거를 어떤 사람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분노의 정념을 표출할 수도 있어. 오케이? 그럼 우리가 뭘 이렇게 하는 사람 보고, 아유, 조심해. 저 사람 성격 어떻다. 얘기하지. 성격이 모나네. 까칠하네. 얘기하지. 근데 이게 말이죠. 이 사람이 평소엔 그런 친구가 아니야. 평소엔 그런 친구가 아닌데 오늘 굉장히 뭔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 굉장히 예민한 일이 있어. 그래서 평소에는 안 그러는데 오늘 한번 누가 툭 치고 갔다고, 아유, 선생님 조심하셔야죠. 이런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그걸 보고서, 너 성격 변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오늘 좀 예민하구나. 원래 그런 애 아닌데.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친구가 어느 날 우연히 한 번만 그렇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평생 그래, 평생. 평생 뭐 누구만 집에서 지금, 조심하시. 어느 정도 뭐가? 감정을 드러내는 방식이 고정됐단 말이야. 이해되시죠? 그랬을 땐 뭐라 그래? 그때는 얘 성격 이상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자기 정념을 드러내는 데 있어가지고 정념을 드러내는 방식이 일정하게 굳어졌을 때 그걸 뭐라 그러냐면 그걸 품성 상태라고 얘기한다. 품성 상태. 성격적인 상태. 이런 얘기입니다. 성품 상태. 성향이에요. 성향. 그 사람. 일정하게. 에? 그렇죠? 그런 것이지. 품성 상태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왜 품성 상태라고 얘기하냐면 덕은 뭐예요? 성격하고 관련되는 거잖아요. 성격하고. 그러니까 성격은 기본적으로 뭐가? 행위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정념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이게 어쩌다 한번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몸에 배였을 때 우리가 성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관된 그런 성향을 고정된 성향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덕을 얘기할 땐 실천적 지혜도 선택할 때 일정하게 그런 고정된 어떤 습성이 몸에 배인 상태에서 나왔을 때 성격하고 연관된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비로소 성격이 유덕한 상태로 덕이 몸에 배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다 용어들이 다 뭐예요? 품성 상태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자, 이것도 어느 정도 이해되셨겠죠? 응? 그리고 이제 그 자제력 없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누굽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개념 정의는 뭐가? 주격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했는데,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얘기하는 걸 했는데, 합리적인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으로 돼, 안 돼? 안 돼. 실천이 되려면 뭐가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정념이 같이 따라줘야 되는데, 이놈이 엉뚱한 정념이 따라주질 않고, 엉뚱한 그런 정념이 행위로 드러났단 말이죠. 소위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합리적인 선택이 뭐한테 씹어먹힌 거야? 정념한테 씹어먹힌 그런 상태를 소위 알면서도 안 되는 상태. 그래서 주인이 되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 개념들. 내용들은 이해되시잖아요? 요 개념들 딱 염두에 두시고서 한번 아리스토텔레스 한번 살펴보면은 훨씬 더 수월하시라고 이렇게 봅니다. 먼저 우리 그 교재 보면서 몇 가지 사항만 중요한 문제 들어가기 전에 기초 작업으로서 몇 가지 사항만 한번 체크하고서 한번 넘어가도록, 오늘 이 시간에는 간단한 것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17페이지 보면 아리스토텔레스 이제 그 형이상학이라고 얘기해서 저거 플라톤으로 얘기하면 저런 거죠. 그렇죠. 이데아설에 해당되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현실주의자로서 이런 그 형이상학 요 분야에 있어서도 그 플라톤과는 이제 그 대조적인 입장을 보이게 되는데, 소위 그것이 이제 형상과 진료라고 얘기하는, 가능태와 현실태라고 얘기하는 그런 용어들이다. 근데 간단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형상과 진료라고 얘기해서 궁극적인 실제는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용어를 실체라고 얘기합니다. 실체. 근데 뭐가 실체냐라고 얘기하면 다른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substance. 스탠스란 건 뭐예요? 쓰는 거잖아요. 서 있는 거. 근데 이걸 쓰는 걸 그러면 서브웨이 그럼 지하시잖아요. 밑이잖아요. 밑에. 다른 것들을 세우게 만드는
기반. 예?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 요놈한테 의지해가지고 존재하고 요놈한테 의지해가지고 그 위에 존재하고 하는데 자기 자체는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혼자 더 이상 의지 않고 나는 독고다이라는 표현 아시나요? 나 혼자 그냥 딱 존재하는 거. 그 덕분에 다른 모든 것들이 내 위에서 이렇게 존재하게 만드는 거. 그게 뭐다? 그게 진짜로 존재하는 거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얘한테 다 의존하는 거니까. 그림자가 나한테 의존하듯이. 그러면 얘는 진짜가 존재 아닐 거 아니에요. 내가 모든 것들이 나한테 의존하게 되면 이놈은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으니까 진짜로 존재하는 걸 거 아니야. 그런 의미의 다른 것에 의존 않고 다른 것은 나한테 다 의존하는데 자기는 소위 그거를 실제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실제란 그런 거다. 그래서 그거의 이름을 뭐라고? substance, 우리말로는 실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게 뭐가 있어? 라고 얘기했을 때 그걸 형상과 진료라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형상과 진료. 그래서 이 실체는 사물의 본질로서 사물들이 지닌 모든 성질들의 근저에 존재하는 것이다. 실체는 개별 사물들 내에 형상과 진료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복합체다. 이런 실체라고 얘기하면 정체가 뭐야? 두 가지. 형상이라는 놈과 진료라고 얘기하는. forms and matter라고 얘기하는 걸로 이루어져 있다. 복합체로 이러한 입장은 진료 없이는 형상도 없다는 유물론적인 시작을 압축한다. 이게 맞는지 틀린지는 나중에 따로 한번 살펴보세요. 그 여러 가지 이야기 들으면서. 근데 지금 우리 윤리학 여기에서는 그걸 가지고서 집중적으로 저거 하는 건 아니니까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형상과 진료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은 뭐다? 형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플라톤으로 얘기하면 이데아에 해당하는 건데 이 두 개가 뗄래야 뗄 수 없이 이렇게 같이 합쳐서 하나의 실체라고 얘기하는 놈을 이룬다라고 얘기했으니 여기에서 눈에 띄는 점은 뭐예요? 비슷한 얘기 안 해? 근데 눈에 띄는 점 비슷하지 않다니. 눈에 띄는 점은 뭐예요? 형상이라는 놈이 진료라는 놈을 떠나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형상이라는 것은 그 실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가 복합된 형태로서 중요한 건 뭐가? 형상이라는 놈이 진료 안에 떨어지면 얘도 죽어. 진료를 떠나는 순간 얘 죽어. 없어져. 진료 안에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그럼 뭐가 더 우선적인 거야? 뭐가 더 우선적인 거야? 형상이 우선적인 거야? 진료가 더 우선적인 거야? 진료가 우선적이다. 진료가 우선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유물론적인 시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다른 사물을 운동 변화하게 만드는 힘은 사물 내에 존재한다라고 본다. 어떤 형태로서? 형상이라고 얘기하는. 사물이 내적 본성을 규정하는 형상이 곧 내재된 목적이다. 사물들이 움직이는데 변화하잖아요. 그 가변적인 세상에서 운동 변화하잖아. 운동 변화하는데 운동 변화하는 것이 이게 어떤 목적을 염두에 두고 운동한다고 봤단 말이죠. 우리는 운동할 때 어때요? 목적을 염두에 두고 하죠. 우리 선생님들 지금 공부하시잖아. 왜 그래? 운동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목적이 있으니까 지금 이런 행동을 하죠. 사람,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더 나아가서 그 산과 들의 움직임들도, 돌들의 움직임들도 다 목적을 염두에 두고서 움직인다. 이렇게 봤단 말이죠. 근데 그 목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목적이라고 얘기하는 건 운동 변화하는 목적은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 운동 변화하는 목적이 어디 있어? 이데아에 있잖아요. 이데아 어디 있어? 현실 세계에 있어? 이데아 세계에 따로 있지.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목적이 이데아가 아니라 무슨 말로 했다 그랬어요? 형상이라고 했잖아. 그 형상이 어디 있어? 진료 떨어져서는 안 있어. 그러니까 뭐야? 내 안에 있어. 맞았지? 그 본질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데아, 본질. 맞아. 근데 그놈은 본질 이데아가 뭐가 되는 거예요? 목적이 돼가지고 내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움직이는 거야. 이건 다 똑같이 이런 목적론적인 세계관. 이거는 플라톤도 마찬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적론적 세계관의 반대가 근대에 등장하는 기계론적인 설명이에요. 기계론적인 설명은
내가 움직이는 그 원인, 그 이유를, 근거를 어디에서 찾냐면 목적에서 찾는 게 아니라 선행하는 원인에서 찾는 겁니다. 인과관계로 다 설명해버려요. 목적 수단이 개념이 아니라 인과관계로 설명. 그건 기계론적인 설명 방식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은 고대에는 다 목적론적으로 접근합니다. 다만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차이점이 있다면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어? 사물 내부야 외부야? 이데아 외부예요. 전혀 다른 세계예요. 외부야.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다? 진료를 떠나서는 없으니까 사물 내부에 있다. 이렇게 내재적 목적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어떤 목적론적 윤리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누구에서 아리스토텔레스를 더 주목하게 되죠. 플라톤 이런 경우보다. 요거를 또 이제 그 벤치마킹 해가지고 영감을 받아가지고 훌륭하게 잘 써먹은 게 누굽니까? 아퀴나스죠. 아퀴나스의 그런 자연법 사상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사물 목적이 내부에 있다라고. 이에 비해서 플라톤은 목적 역할을 이데아가 그 얘기고, 그런 차원에서 목적론적 세계관을 펼친다. 자연 만물의 운동과 변화는 목적에 따라서 옵니다. 기계론적 세계관 설명 잠깐 돼 있죠. 참고하시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이제 그 가능태와 현실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물들 변화 가능성을 지닌다는 의미에서 가능태로 현존하며 사물들은 그러한 가능태로서의 사물 내에 존재하는 형상은 그 사물의 현실태이자 목적이자. 이해되실 텐데 좀 집시더라도 조금만. 그리고 가능태이전에는 현실태가 선재한다. 순수한 현실태는 부동의 동자라는 말로 이제 쓴다. 진리 없이 순수하게 형상으로만 이루어진 존재로서 부동의 동자, 신입니다. 신. 진료가 없기에 어떠한 변화나 움직임도 없지만 형상이기에 다른 모든 것들은 변화운동하게 만드는 존재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순수한 현실태를 운동의 궁극원리이자 최초 원인으로서 신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신은 여러 형태의 인격신과는 달리 인간 세계에 전혀 무관심하고 오직 자신만을 관주하는 존재로 묘사하게 된다. 이런 얘기도 나중에 또 많이 들으실 겁니다. 누구하고 많이 비슷하네. 에피쿠로스에서도 이런 얘기 하죠. 자, 근데 봐요. 이 가능태 현실태라고 얘기하는 건 그런 거예요. 똑같은 씨가 있는데, 씨가 있는데, 어떤 놈은 이 씨를 심었더니만 어떤 놈은 상수리 나무가 뭔지 아세요? 떡갈나무, 도토리 나무입니다. 우리 그 일상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상수리 나무, 떡갈나무 얘기했는데 도토리 나무예요. 도토리 나무가 되고, 어떤 거는 똑같은 씨앗인데 심었더니 사과나무가 되고. 겉으로 보기에는 씨가 똑같이 생긴 씨앗이 왜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변할까? 소위 이런 운동 변화를 이제 가능태 현실태라는 말로 쓰는 건데요. 형상과 진료라는 말을 덧붙여서 쉽게 그럼 이겁니다. 도토리의 어떤 씨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도토리 안에는 나중에 이놈이 변화하면 뭘로 변해? 도토리 나무로 변화한단 말이에요. 도토리 나무. 다른 소나무나 이런 걸로는 안 돼. 반드시 도토리 나무로만 이렇게 변화하게 돼요. 그게 왜 그럴까? 왜 도토리 나무로 변화? 그거는 이 안에 도토리 나무라고 얘기하는 뭐가 있는 거야? 형상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저거에는 실체들은 형상과 진료로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 물질적인 요소하고 이 정신적인, 영혼적인 요소로서 이제 형상이라고 얘기하는 이게 두 가지가 같이 결합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안에 사실은 도토리 나무라고 얘기하는 이런 형상이 있는 거야. 그러면 지금 도토리 요 자체를 뭐라 그러냐면 이걸 가능태, 현실태, 뭐라고 부를 것 같아? 도토리를 가능태라 그러고 이걸 현실태라 그러고 이걸 가능태라 그래. 거꾸로 해, 거꾸로. 도토리는 가능태입니다. 그리고 요 안에 잠재적으로 보유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잠재적으로. 나중에 뭘로? 도토리 나무로 요 도토리 나무가 이게 현실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변화가 되면 이게 도토리 나무로 현실화되는 거예요. 그럼 도토리 나무는 나중에 또 다른 걸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썩어서 문드러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도토리 나무 가지고서 뭐가? 예를 들어 이 나무 가지고서 도토리 묵도 해 먹을 수 있고, 도토리 묵, 이런 묵을 해 먹을 수도 있고, 이 도토리 나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나무 책상을 만들 수도 있고, 그렇죠?
하지만 이 도토리 나무 가지고 군함 만들 수 있냐? 잠수함 만들 수 있냐? 안 되잖아, 그런 건. 도토리 국수 되나? 어? 그러니까 이게 뭐, 모든 걸로 다 변할 수는 없잖아요. 한정돼 있잖아. 한정돼 있잖아. 왜 한정돼 있어? 이 안에 도토리 나무, 이놈 안에는 무기 됐든 무슨 뭐 책상이 됐든 이런 뭐가 형상들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요 안에서만 이런 식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도토리 나무는 또 다른 어떤 변화를 위한 무기 되기 위한 뭐로서 마찬가지로 가능태로, 응? 혹은 뭐 그 책상이 되기 위한 하나의 가능태로, 도토리 나무라고 얘기하는 것. 그 안에 뭐 미래에 구현될 어떤 현실태를 보장하고 내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가능태와 현실태 사이로 상태로 이렇게 변화해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 안에 있는 그런 현실태가 글자 그대로 실현하려다 보니까 운동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것도 이해되시겠죠? 이해되시겠지? 우리 안에도 인간으로서 아주 이상적인 형태의 인간이 뭘로 되어 있는 거야? 그렇죠. 현실태라는 이름으로 지금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훌륭한 이상적인 인간으로 될 수도 있고, 이 도토리 나무가 다 도토리 씨가 훌륭한 도토리 나무가 되는 게 아닙니다. 개 중에 어떤 놈은 뭐가? 그냥 그 땅 속에서 썩어 문드러질 수도 있는 거예요. 다 실현하라는 법은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가능태입니다. 현실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가능태라는 이름으로만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도 가능태입니다. 내가 어떤 식으로 훌륭한 인격자로서 갈 수도 있고, 아주 그냥 뭐 동물보다도 더 아주 더 형편없는 수준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그건 항상 가능한 형태로서 나한테 열려져 있는 거죠. 뭐 형상과 진료라고 얘기하는 요 이름 가지고서 이걸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진료 안에는 이렇게 현실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요 놈 덕분에 지금 이런 나무가 됐잖아. 에? 이 떡갈나무가 도토리 씨 안에 들어있는 형상으로 있었던 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는 거 아니야. 그럼 이것도 결국에는 뭐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소급하다고 보면은 이 순수한 의미의 현실태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겁니다. 그 순수한 의미의 현실태는 지금 물질적인 요소를 담고 있는 거야, 안 담고 있는 거야? 하나의 그냥 순수한 어떤 형상으로서만, 그렇죠? 순수한 형상으로서만 진료에 의지하지 않고 순수한 형상으로서만 있는 놈이 있어야 될 텐데,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렇답니다. 소위 그거를 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것들은 다 움직이게 하면서 자기는 다른 것들은 움직이게, 다른 것들은 운동 변화하게 만들면서 자기 스스로는 더 이상 운동 변화하지 않는, 움직이지 않는 존재. 소위 그걸 위해서 unmoved mover 이렇게 얘기합니다. unmoved.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하냐, 막 얘기하면 또 막 재미난 얘기하면 뭐 그 사랑하는 연인이 뭐 사랑하는 사람을 뭐 오라 그러지도 않는데 자기 혼자 그 따라오게 만들지. 뭐 코믹한 얘기도 하고, 코믹한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 없죠. 그냥 대충 요 정도만 아면 돼. 그래서 그런 의미의 순수한 형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는 신이라고 얘기하는 개념이 이렇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신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죠. 이 순수한 형상으로서 이 신은 뭐 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이성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는 일이 뭐만 생각밖에 안 해요. 세상을 관조하는 거예요. 진료가 없기 때문에 욕심이고 뭐고 없어. 욕망이고 정념이고 없어. 진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을 있는 그대로 관조만 할 뿐이다. 그게 세상에 대해서 인간들이 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 따뜻한 마음이라도 있어야지, 정념이 있어야지, 그거 욕심도 있을 거 아니야.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런 거지. 근데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신은 그런 거 아니야.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그런 신은 이제 묘사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이렇게 일단 하죠. 그리고 다음에 이제 그 영혼, 유기체와 관련된 설명은 바로 이제 그 윤리학하고 이제 그 관련되는 또 중요한 개념이니까 다음 시간에 연결해가지고 한번 다음 시간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아리스토텔레스 한번 끝장을 내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1개월짜리 프로그램 중에서 오늘
1주차 지나간 겁니다. 좀 많이 또 대단하게 마음 준비 대단히 하셨지만 또 막상 한번 부딪혀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또 만만치 않은 점도 있죠.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뭔가 쌓여가는 그런 느낌이 있을 겁니다. 그런 보람으로 끝까지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응? 오케이.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